스님이란 게 참는다며? 조폭 두목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불타는 법당 안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해강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밧줄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죠. 하지만 해강의 눈빛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도 끝이 있어. 해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복수의 신처럼 말이죠. 지옥엔 군번줄도 없어. 너부터 내려가 봐라. 그 순간 조폭 두목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해강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마이너스 인중장강. 인내 속에 강철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구니와 조폭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전사와 우물 안개구리들의 마지막 혈투였죠. 묵심사의 고요한 아침이 끝나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남 깊은 산속 구불구불한 산길 끝에 자리한 묵심사는 그 이름처럼 침묵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남자들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곳에서 수십 명의 비군이 스님들이 무건수행에 정진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모거 소리가 고요한 산사를 깨우면 하나둘씩 법당으로 향하는 스님들의 발걸음만이 자갈길 위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지나갔죠. 그 중에서도 해강 스님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28배 나이 다른 스님들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던 해강은 매일 아침 예불이 끝나면 어김없이 절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강은 검은색 군화의 끈을 단단히 조이며 체조를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수행자라기보다는 마치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 같았죠. 쫀득쫀득 군화끈을 조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해강의 손은 놀랍도록 빨랐어요.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연습한 듯한 숙련된 동작이었죠. 끈을 조인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격렬한 체조까지 이어졌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누가 봐도 범상치 않은 격투기 동작들까지 말입니다. 다른 스님들도 해강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무건수행 중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해강의 과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이죠. 해강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거든요. 주지 스님인 원적 스님만이 해강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비 내리는 밤 혈투로 만신창이가 된 채 절 문 앞에 쓰러져 있던 해강을 발견했던 것도 원적 스님이었습니다. 그때 해강의 몸에는 총상과 칼상이 여러 개 있었고 손목에는 지금도 남아있는 문신이 선명했어요. 원적 스님은 해강을 치료해주면서 단 한 번도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원적 스님의 말에 해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해강은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했죠. 무건 수행도 새벽 예불도 밤늦은 참선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뒷마당에서 하는 체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치 언젠가 다시 전장에 나서야 할 날을 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강은 자신의 과거를 묻어두려 했지만 몸에 밴 습관들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의 그것이었고 잠들 때도 한쪽 귀는 항상 깨어 있었어요. 3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간이 해강의 마음을 많이 안정시켜줬지만 완전히 과거를 지울 수는 없었죠. 평화로운 일상은 그의 6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오후 2시경 묵심사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왔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7명, 화려한 셔츠에 금목걸이를 걸친 전형적인 조폭들이었습니다. 그이들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죠. 야, 여기가 그 절이야. 여자들만 있다는.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조폭이었어요. 얼굴 한쪽에는 칼 자국이 선명했고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죠. 다른 조폭들도 킥킥거리며 절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저를 왜 이래 꾸며놨어? 여자들이 사는 곳치고는 너무 소박한데. 조폭들은 법당 앞마당까지 거침없이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법당 신발장을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쾅쾅, 나무로 만든 신발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고요한 절 안에 울려 퍼졌죠. 스님들은 놀라서 법당 안으로 피했지만 조폭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스님들아, 나와봐. 할 얘기가 있어. 조폭 두목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건 수행 중인 스님들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이를 무시로 받아들였죠. 어라,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네. 좋아, 그럼 제대로 인사를 해주자. 조폭 중 한 명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법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신성한 공간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었어요. 담배 연기가 불상 앞까지 흘러들어갔고 스님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들은 얘기로는 여기 땅 밑에 금광이 있다던데. 그래서 왔어. 절은 이사가고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할 거야. 조폭 두목의 말에 어린 비군이 혜민이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22의 나이, 출가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는 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그 순간 조폭 두목의 손이 혜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혜민은 균형을 잃고 법당 계단에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조폭들은 웃기만 했죠. 부처님이 여기 있으면 나와서 우리랑 얘기해보라고 해. 아니면 니들이 나가든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 절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쫀득쫀득 무언가를 조이는 소리였죠. 조폭들은 잠시 멈춰서 그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해강이 나타났습니다. 군화끈을 단단히 조이고 눈빛은 차가웠어요. 해강은 천천히 조폭들에게 다가가면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여자들만 있는 절 아니야. 여긴 사람이 있는 절이야. 해강의 등장에 조폭들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스님 하나가 나타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조폭 두목은 해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 대장이 나타났네. 이야, 스님.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인 거 몰라. 얌전히 있어. 하지만 해강은 한 발씩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해강의 걸음걸이에는 평소 스님들과는 전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말이죠. 조폭들도 서서히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인연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조폭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해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높이 들고 해강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어요. 하지만 그 주먹은 공허하게 허공을 갈랐죠. 해강은 마치 바람처럼 몸을 틀어 공격을 피했고 동시에 무릎으로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으아! 덩치 큰 조폭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해강의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일격의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격투 기술이었어요. 이 미친년이! 두 번째 조폭이 화가 나서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 완전히 펼쳐지기도 전에 해강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해강은 조폭의 손목을 잡고 비틀면서 동시에 무릎으로 팔꿈치 관절을 쳤습니다. 아! 내 팔이! 뚝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폭의 비명이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칼은 땅에 떨어졌고 조폭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했어요. 해강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죠.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조폭은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지만 해강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 해강은 조폭의 다리를 발로 쓸어버렸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조폭의 턱을 해강의 무릎이 정확하게 강타했죠. 해강의 움직임은 예술적이었습니다. 무용을 추는 것처럼 부드럽고 우아했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어요. 단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조폭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죠. 갈비뼈, 팔뼈, 턱뼈가 부러진 채로 말입니다. 나머지 조폭들은 놀라서 말도 못했습니다. 조폭 두목의 얼굴에서도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건 그들이 예상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여자 스님 하나가 자신들의 부하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죠. 법당 안에서 지켜보던 비군이 스님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해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던 나쁜 사람들이 응징받는 모습을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뭐야? 조폭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해강은 조용히 쓰러진 조폭들을 내려다보더니 두목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라. 조폭들이 황급히 절을 떠난 후 묵심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의 고요와 같았어요. 해강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조폭들이 이대로 물러날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내 모텔 3층에 자리한 범진파 사무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폭 두목 김태식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부하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나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뭐라고? 여자 스님한테 형님들이 병원행이라고? 김태식의 목소리는 건물 전체를 흔들 정도로 컸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조폭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감히 김태식의 눈을 마주보려 하지 않았죠. 분위기는 살벌했고 김태식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15년간 이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야. 여자 하나가 우리 조직을 우습게 봐. 김태식은 책상 위에 소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면서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조직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상대가 여자라는 점이 김태식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움직임이 완전히 군인이더라고요. 부상당한 조폭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식의 분노는 더욱 격해졌어요. 군인이면 어때? 여자는 여자야. 우리가 남자 아니야. 김태식의 남성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이 폭발했습니다. 자신의 조직이 여자에게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죠.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어. 남자란 게 뭔지 보여주고 와. 김태식은 전화기를 들어 다른 조직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에는 경쟁 관계였지만 이런 일에는 서로 도와주는 게 조폭들의 불문율이었어요. 더군다나 상대가 여자라는 점에서 모든 조폭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죠. 야, 석진아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김태식의 전화를 받은 것은 인근 지역의 또 다른 조폭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김태식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했어요. 상대방도 여자에게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죠. 뭐? 여자 스님한테. 야, 태식아. 너 지금 술 먹었냐? 하지만 김태식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흔쾌히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완전히 짓밟아버리겠다는 의도였어요. 이틀 후 김태식은 더 많은 인원과 더 악랄한 계획을 가지고 다시 묵심사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의 조폭이 동원되었고 각종 흉기들도 준비했어요. 장도 쇠파이프, 전기 충격기까지 말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복수심과 잔인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살려두지 마. 여자들이 어디서 깝치는지 제대로 가르쳐줘야겠어. 김태식의 명령에 조폭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한 위협을 넘어서
실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어요. 묵심사의 평화로운 일상은 곧 끝날 예정이었죠.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맛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여름 장마철의 전형적인 밤이었어요. 천둥번개가 번쩍이며 산사를 비추고 빗소리가 모든 다른 소리들을 삼켜버렸죠. 하지만 해강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느껴왔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밤 11시쯤 묵심사 입구 철문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났습니다. 쇠파이프로 자물쇠를 부순 조폭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15명이나 되는 대규모 병력이었죠. 김태식을 선두로 한 조폭들의 얼굴에는 악의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야, 여자들 다 나와. 오늘은 끝장을 보자. 김태식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들은 공포에 떨며 법당 안 깊숙이 숨었어요. 하지만 조폭들은 사정없이 문들을 발로 차며 들어왔죠. 이번에는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해강은 조용히 뒷마당에서 나타났습니다. 비에 젖은 군화가 자갈길을 밟으며 내는 소리만이 해강의 존재를 알렸어요. 조폭들은 해강을 보자마자 각종 무기들을 꺼내들었죠. 장도 쇠몽둥이, 심지어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해온 상태였습니다. 이번엔 맨손으로 안 덤빈다. 연아. 하지만 해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조폭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지난 3년 동안 해강은 단순히 수행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절 곳곳에 특별한 준비를 해두었던 거죠. 첫 번째 조폭이 장도를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당 앞 돌계단을 밟는 순간 발목이 뒤틀리며 넘어졌어요. 해강이 미리 계단 모서리를 미묘하게 깎아놓았기 때문이었죠. 넘어진 조폭의 머리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기절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폭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해강이 설치해둔 고전적인 전술 함정들이 하나씩 작동하기 시작했죠. 느슨하게 묶어둔 돌담이 무너지면서 조폭 둘을 깔아뭉갰고 미리 파둔 얕은 구덩이에 또 다른 조폭이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뭘 해놨어? 김태식이 분노로 소리쳤지만 해강의 함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철마당의 배수로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조폭 둘이 빠졌고 법당 처마에서 떨어진 기와가 정확하게 조폭 하나의 머리를 강타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함정이었죠. 해강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술적 사고와 환경을 이용한 전투 방식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해강은 예전 특전사 시절 탈영병 체포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인간 사냥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조폭들의 비명소리가 천둥소리와 뒤섞여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5명 중 벌써 절반이 해강의 함정에 걸려 무력화됐어요. 김태식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공포가 떠올랐죠. 해강의 함정들이 조폭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동안 법당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구니 스님 중 한 명인 법연이 몰래 휴대폰을 꺼내 김태식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법연은 출가한 지 5년이 된 30대 초반의 스님이었는데 평소에도 해강의 과격한 모습을 못마땅해 했었죠. 법당 뒤쪽으로 들어오세요. 안내해드릴게요. 법연의 메시지를 받은 김태식은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역시 여자들끼리는 단합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태식은 남은 조폭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법당 뒤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법연은 법당 뒤편 작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해강이 앞마당에서 함정들과 싸우고 있는 동안 조폭들은 법연의 안내를 받아 법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다른 스님들은 법연의 배신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법연 스님, 왜 이러세요? 젊은 해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연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린 싸우면 안 되는 존재야.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와 용서라고. 해강 스님이 하는 짓은 수행자의 길이 아니야. 법연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조폭들은 법연의 배신을 이용해 법당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죠. 좋아! 이제 진짜 재미있게 놀아보자! 김태식은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상과 경전들이 있는 신성한 법당을 태워버리겠다는 거였어요. 스님들은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이었죠. 밖에서 이 상황을 감지한 해강이 급히 법당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법당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폭들의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전기 충격기가 해강의 몸을 강타했고 순간적으로 마비된 해강은 바닥에 쓰러졌죠. 드디어 잡았다, 인연을! 조폭들은 해강의 손목과 발목을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혈투 끝에 지친 해강은 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김태식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해강 앞에 쪼그려 앉았죠. 법당에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태식은 라이터를 가지고 놀면서 해강을 조롱하기 시작했죠. 스님이란 게 참는다며? 김태식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강의 손목과 발목에서는 밧줄에 쓸린 상처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해강의 눈빛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죠. 참는 것도 끝이 있어. 해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복수의 신처럼 말이에요. 김태식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옥엔 군번줄도 없어. 너부터 내려가 봐라. 그 순간 해강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중장강. 인내 속에 강철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해강이 밧줄에 묶인 채 고문당하고 있는 동안 법당 한쪽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스님 원각이 조용히 일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원각 스님은 묵심사에서 가장 오래된 스님이었는데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수행에만 정진하던 분이었죠. 야! 할머니도 나서려고! 조폭 중 하나가 원각 스님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원각 스님의 다음 말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해인사 무술반 일기야 인석들아. 원각 스님의 목소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힘이 있었습니다. 해인사 무술반이라는 것은 예전에 실제로 존재했던 스님들의 호신술 단체였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절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었죠. 원각 스님은 젊은 시절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진짜 무술 고수였습니다. 원각 스님이 움직이자 다른 스님들도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어있기만 했던 스님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선 거죠. 해미는 염주를 단단히 쥐었고 정각 스님은 향로를 들어 올렸어요. 승당 스님은 주머니에서 엽전 몇 개를 꺼냈습니다. 김태식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했죠. 뭐야? 다 같이 덤비겠다는 거야? 좋아! 한꺼번에 정리해주마! 그 순간 해강이 움직였습니다. 밧줄에 묶여있던 해강이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자유로워진 거예요. 사실 해강은 처음부터 탈출할 수 있었지만 조폭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기 위해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해강의 손목에서 밧줄이 스르르 풀어지면서 떨어졌죠. 뭐야? 어떻게 풀린 거야? 조폭들이 당황하는 사이 해강은 벽에 숨겨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법당 곳곳에 설치해둔 장치들이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천장에서 투석용 경판들이 떨어져 내렸고 전기함에서는 순간정전이 일어났죠. 법당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해강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해둔 모든 함정들이 동시에 발동되면서 조폭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튀어나온 밧줄이 조폭들의 발목을 걸었고
벽에서 나온 쇠막대기들이 정확하게 급소를 가격했죠. 원각 스님도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원각 스님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염주를 돌리며 조폭의 손목을 묶어버리고 지팡이로 다리를 쓸어 넘어뜨렸죠. 50년 전의 실력이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스님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싸웠어요. 해미는 염주를 휘둘러 조폭의 얼굴을 가격했고 정각 스님은 향로로 머리를 내리쳤죠. 승당 스님이 던진 엽전은 정확하게 조폭의 이마를 강타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한 스님들의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법당 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해강의 함정들과 스님들의 반격이 조합되면서 조폭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어요. 김태식은 공포에 질려 법당 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해강이 그를 놓아줄 리 없었죠. 어디 가려고? 해강의 차가운 목소리가 김태식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묵심사 앞에는 경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모두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어요. 김태식을 비롯한 15명 모두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태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굴욕감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김태식은 해강에게 마지막으로 당한 일격으로 인해 턱이 부러진 상태였어요. 경찰들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조폭 15명이 비군이 스님들에게 집단으로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현장을 조사한 경찰관들은 법당 곳곳에 설치된 정교한 함정들을 보고 감탄했어요. 이거 완전히 전술적으로 설계된 거네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스님들은 모두 무건수행 중이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강 역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경찰들은 할 수 없이 조폭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야 했죠. 며칠 후 이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절에서 무장 여성들이 조폭을 집단 폭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묵심사를 취재하려 했지만 스님들의 무건수행으로 인해 제대로 된 인터뷰는 할 수 없었죠. 오히려 이것이 사건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예상치 못한 관심을 끌었어요. 서울 어딘가의 비밀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뉴스를 보고 있었죠. 국정원 소속 요원들이었습니다. 이 여자 수상하네요. 이런 전술적 사고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원 중 하나가 화면 속 해강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해강의 신분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해강의 과거 기록은 3년 전부터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처럼 말이에요. 특전사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고급 요원이었을 거예요. 국정원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해강에 대한 감시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뒷마당에서 체조를 하고 무건수행을 계속했죠.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 해강은 부분적으로 무너진 법당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뿌린 기름과 투석용 경판들이 떨어지면서 법당 일부가 손상되었어요. 불상은 무사했지만 목조 건물 곳곳에는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해강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처럼 군화끈을 조이기 시작했어요. 쫀득쫀득 익숙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해강의 움직임에서 과거의 긴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해강은 무건 속에서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폭력으로 폭력에 대응한 것이 옳았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지켜냈으니까 말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해강의 손목에 새겨진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인중장강. 인내 속에 강철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해강은 이제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았죠. 참는다는 것은 무력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모거 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죠. 해강은 일어서서 다른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드리러 갔습니다. 묵심사의 평화로운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이곳의 평화를 함부로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